그 타이거 자산 운영 네네. 어떻게 복잡계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지 네. 그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한 예시나 네.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이해를 하기가 편할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일단은 그러니까 복잡계라는 거는 뭐 사실 제가 사용하는 거고 회사가 사용한다는 말보다는 그게 이제 정확하고요. 예. 그게 이제 저희 그 이재환 대표님이 저희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하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타일을 공존시키는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저 같은 생각 구조나 사고 방식을 아예 안 넣는데 원래 다양한 스타일을 넣는 게 저희 이재환 대표의 방식이니까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이 사용하는 운영사가 돼 있는 그 설명이고요. 이게 복잡계의 가장 탁월한 전략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방식이 행동 방식이 복잡계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죠. 저희 네, 대표님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것도 이제 이러한 방식의 비중이 높아야 될 때가 있고 낮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 펀드의 한 30%를 운영할 때도 있고, 네. 이 방식보다 다른 방식이 더 활용도가 높을 때는 제가 한 10%로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 복잡계라는 방식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이게 기존의 방식도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어떠한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쌓여온 노하우랑 이 사람의 경험이나 그 다른 관점을 집어넣는 것.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설에서 읽은 아이디어를 쓰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에서는 저 미친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소설에서 읽은 관점이지만 그게 인생과 경영과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혜를 주고 있는 문구나 내용을 제가 얻은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 회사에서는 얘기하면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 회사가 아니라면 얘기 안 하고 다른 저쪽에서 억셉트할 이유를 따로 막 제가 만들고 있겠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경쟁력 낭비잖아요. 그렇죠. 이걸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복잡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정치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일들을 외생변수라고 주로 취급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정치를 거의 내생변수처럼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도 서브프라임이 아니군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최근은 더욱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 당국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거는 2층이에요. 1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책 당국자가 어떤 생각을 발생하느냐인데 그 부분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과 정치하는 사람 또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의 주체의 성향을 저는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저한테는 거의 디폴트 값이 돼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생각해보면 네. 우리가 정치와 떨어질 수가 없고 네.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관점이라는 게 무서운 게 네. 뭐 정치 그거야. 네. 우리 스스로 시장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 네. 정치는 따로 있는 건데 외생변수를 놔두는데 이사님은 그것이 그냥 디폴트 값으로 그 점에서 이제 제가 하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넣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자본주의 시장은 중상주의입니다. 16세기에. 그래서 중상주의에서 유럽들끼리 이미 이제 다 유럽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움을 하니까 계속 피해가 나니까 자기들끼리 안 싸우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식민지를 계속 이제 확장을 하는 거를 이제 자기네들의 영역을 키웠는데 그 과정에서 보내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군대나 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을 제공할 수 있는 애들은 금융에 있는 애들이고 정치하는 애들이 그걸 둘이 서로 간에 같은 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금융이 16세기부터 15세기부터 같은 편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더 정치라는 관점에서는 위에 있고 그리고 그 밑단에 이제 산업자본은 나중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류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나 동양 쪽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산업자본이 생길 때 정부랑 산업자본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정치적으로는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나서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금융 서비스업은 생겼기 때문에 네. 저희는 열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차이가 있는 거를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지금 현재 금융만 보면 그러네요. 뭐 서양의 금융에서는 이러는 건데 여기 금융에서는 왜 이래? 그거는 역사를 보면 바로 나와요. 역사 자체가 다른데. 네. 역사가 다른데 그렇네요. 정치와 경제 구조가 다른데 그거를 여기서 이러면 저기서 이래 그냥 그게 되게 단순한 거죠. 순진한 거죠. 요즘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자산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 가상화폐 시장 예. 같은 경우 네. 그냥 일단 이해 자체도 어려운데 어렵죠. 이해를 조금 한다고 했는데 네. 기존의 어떤 생각 안에선 도대체 이게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오르기 때문에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내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복잡계 관점에서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인지 뭐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뭐 기업이 이익이 올랐으면 주가 올라간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근데 뭐 떨어지는데 요즘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기업을 볼 때는 저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너무 여러 개로 나누어 버리면 그 여러 개 파악하다가 게임이 끝나요. 너무 복잡해져서. 결론을 낼 때는 어쨌든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제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그 복잡성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주로. 그래서 투자를 볼 때 저는 이제 그 펀더멘탈 말씀하셨던 기업 실적, 그다음에 유동성, 센티멘트라는 이 세 가지를 중요한 변수로 파악하는데 그걸 저는 고체, 액체, 기체라고 생각해요. 고체, 액체, 기체.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단단하고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고체고 그 주식을 또 누가 사느냐 마느냐 이거는 왔다 갔다 거리니까 흐름의 유동성, 액체, 그리고 센티멘트. 정말 이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비유 짱인데.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냥 무조건 사게 되고 달려들고 싶으냐 아니냐 이 흥분 그게 이제 센티멘트 기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 대부분 저는 모든 것에 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라는 그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상화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랑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석유에서 전기로 전환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에도 이 분산형 권력이 정치적으로 발생하고 기술적으로 발생한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커요. 가상화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 다리 하나를 만들었다라면 그 다리는 되게 단단하고 만약에 사고 왔는 게 검증되면 이용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근데 호수에서 배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다리를 건너는 방식보다 분명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 호수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의 기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사용하는 방법은 호수에서 떠도는 것보다 훨씬 더 누구는 비행기를 탈 거고 뛰어내릴 거고 쳐다만 볼 거고 별을 볼 거고 천문 망원경을 들이댈 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단단한 것에서 그 기체 쪽으로 갈수록 활용도나 이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잡는 걸 어떻게 잡는 걸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잡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잡는 기준과 내가 만든 기준에 매치가 돼야 그래야 투자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뜬구름 잡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못하면.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조금 큰 그림인데 말씀드려요. 말씀 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에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 쪽만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두 갈래로 한쪽은 유럽으로 가고 한쪽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갔는데 이제 왼쪽으로 가서 유럽의 그쪽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많았으니까 서로 경쟁도 하고 뭐 섹스도 하고 하면서 이제 혼합이 됐고 이쪽에서는 인도 쪽으로 내려간 쪽과 아예 북쪽으로 아예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쪽이 우리의 선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의 확장이 가능했었던 시대였다가 이제는 이제 공간 확장이 당시에 빙하기동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다 갔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정치적으로도 다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19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중국을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시장 경제의 방식에 있어서도 다 가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작은 차이들은 있지만
지구의 전체에는 사실은 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확장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기질이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도 가본 건데 우주에 올라가 보니 돈도 많이 들고 사실은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보내면 되지 뭐 굳이 인간이 힘들게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정말로 이제 의사결정하고 하는 사람들만 가고 저희는 뭐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 개념의 그 다음이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 전에 사실은 한 과정이 더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마음속에 심리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프로이드나 이런 그 구조에서는 인간의 의식 영역의 마음 영역을 기존보다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이것도 저는 공간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의 공간의 확장. 그리고 바다로 가려다가도 바다가 그렇게 녹록치 않음을 이해하고 이제 거기도 이제 우주를 대하는 방식과 되게 비슷하게 지금 바다는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매스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기술적인 바탕이 지금은 더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를 만드는 거라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저희의 삶에 계속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은 실험과 뭐 예를 들면 공장을 건설한다. 미리 만들어보고 거기서 바람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 구조나 움직임 다 해보고 거기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이제 현실에다가 적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메인이고 저기가 이제 그냥 저거는 그냥 잠깐 놀거나 애들 흥분하는 애들 가서 어린 애들 기술 매니아들이나 가서 이상한 짓 하는 데야라는 이제 시각으로 우리가 그런 행동을 잠깐 봤다면 간이어 가듯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도 하나의 메인이고 여기도 하나의 메인이 되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제는 그 우리 삶의 디폴트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제가 공간에 대한 개념만 넣는데 시간에 대한 개념을 넣으면 인간은 처음에 우리가 스스로의 죽음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건 우리의 고통이지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하지만 타인의 죽음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 타인의 죽음에 대한 그 무언가의 상상과 나의 죽음하고 연관된 상상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서 사후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자기의 삶의 시간적인 개념을 더 확장한 게 저는 사후세계가 시간적인 확장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현대과학이 시공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인슈타인 이후에까지 연결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과 공간과 시간류의 확장, 공간류의 확장이 만나버린 곳이 메타버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념의 확장값이 공존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저기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우리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여기서 못하는데 방법이 생긴 거죠. 이제는. 너무 재밌다. 그게 이제 복잡계 관점에서 더 이런 걸 다양하게 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설명드린 제가 이 설명 방식에는 종교나 인류학적인 부분의 해석을 기술적인 활동에 해석하는데 많이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잡고 있는 데 있어서 이러한 종교적인 관점이나 문화적인 관점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진짜라는 걸 저는 더 이런 관점을 통해서도 다양한 관점으로도 이게 맞으니까 더 강하게 이거를 억셉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비트코인이랄지 가상화폐랄지 어떤 해석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격의 어떤 큰 변동성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겠네요. 초기는 항상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새로 생길 때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어떤 투자의 초보로서 이익이 올랐는데 아무런 주가 그냥 선반영으로 그냥 봐야 되는 건가요?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일단 화가 나실 거고요. 사람 생각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데 주가는 서프라이즈 아니야. 이미 알고 있었어. 아니면 뭐 거기다 팔아요, 대려 또. 그럼 근데 손실이 나요. 그러면 이제 넌 서프라이즈 원래 쇼크야. 그럼 이 기관 투자자 이 도구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복잡계 관점에서는 그런 것도 너무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사실은 단순계 주식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보에 대한 값을 기존에 누군가 법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혹은 누군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이클 범위에서 계속 움직였으니까 이 정도에서 나오는 이익은 다음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한두 개의 앞까지 미리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단순계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복잡계 안에서의 단순계 형태의 변형값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산업 구분별로 조금 네.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게. 좋겠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체, 액체, 고체로 표현했으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핫한 뭐 NFT나 네. 이러한 분들은 완전히 기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 사업을 안 하다가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투자자도 늘고 있고 그 사이에 수단과 방법이 되는 뭐 크립토 커런시가 활용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더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 군데가 동시에 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동시에 늘고 있는 구간이지만 크립토 커런시는 초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지금 가장 메인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격 변동이 옛날보다는 줄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새로 생기는 코인 값이 그런 애들이 이제 NFT와 연결돼서 사용 가능한 그러한 신생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그 뭐 한 20년 전에 그 IMF 때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 회사들이 올라왔고 걔네들의 주가가 큰 변동 없을 때 작은 애들이 마구 올라가는 그 상황과 지금 현재 그쪽은 비슷하고요. 하지만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신생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신생이라는 조건의 기술성에 사람들이 동의하고 정부에서도 큰 제약을 안 가할 것 같은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쳐져야 환호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그런 환호는 이제 그쪽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정부가 여기서 뭔가 태클을 거는지 안 거는지. 이거는 그러한 현상이 되게 중요하고요. 신규 진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네. 이게 멈추면 그다음부터 멈춘 상태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증가하는 값에 진짜로 계속 할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떠납니다. 그러면 주식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 벌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처음에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해에 50억씩 써서 2년 지나고 나면 제로가 될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억을 추가로 땡길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이 회사가 1년에 50억을 써서 50억으로 줄어들었느냐는 아무런 중요도 없습니다. 센티멘트 있고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포드메트 유동성 땡길 수 있는데. 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유동성 이 정도인데 이렇게 땡길 수 있어? 더 갈 수 있겠는데?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계로 볼 수 있는 네. 산업은 어떤 것? 단순계는 우리가 지금 늘 일상에서 매일 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방기구들, 네, 주방기구들. 뭐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에서 아파트 짓는 회사들, 네. 뭐 일상에서 우리가 그게 없으지는 안 되지만 그네들이 뭘 할지 어떻게 할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뭐 아파트 짓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 건설사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뭐 주변에 둘러만 보면 다 아파트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서 막 더 엄청나게 짓기 위해서는 서울 안에서 위에 층수 제한을 50층밖에 못 짓는데 100층을 짓게 해준대. 이런 제도가 영향이 있지 그 비즈니스가 뭘 하는지는 다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존에 알고 있고 그리고 제공하는 제품도 우리가 눈에 띄게 평당 얼마야 정확하게 평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네. 그런 산업들은 정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주택의 사용 연수를 한 20-30년 정도 이렇게 정부도 정책 단위를 정해놓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들을 다 있기 때문에 벌써 방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받는 제품의 성격도 정확하게 알고 단지 얘네들은 이게 정말 올라가려면 금리가 낮아져서 유동성이 증가해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냐.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아니라 유동성이 지금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단의 가장 대부분의 제품을 알 수 있는 확실성이 되게 높은 그게 네. 단순계죠. 확실성과 단순계는 연결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네. 네.